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이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좀 이 중국에 대해서 워낙 말들이 많아갖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조금 큰 주제인데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큰 나라인데 이쪽 나라들하고 또 친한 것 같고 미국하고 사우디도 요즘 사이가 안 좋고 이래서 크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동, 뭐 사우디 요렇게 한 그룹 세 개가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뭐 이제 유럽인들이죠. 유럽 그리고 일본 뭐 호주 요렇게 해서 큰 한 덩어리 전 세계가 이렇게 크게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빠른 생각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중이 이게 같은 배를 탄 예를 들어서 동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하고 관계처럼 그렇게 많이 오인을 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서 이게 피는 물보다가 진하다고 얘기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다. 아까 말씀하신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그렇게 공을 들이는 쿼드에 이 남서쪽에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를 봉쇄하자고 그러는데 인도는 무슨 소리 하냐.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도 인도가 계속 석유를 사줘서 달러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구멍이 하나 났고 사우디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국의 오랜 이제 우방이었지만 이번에 미국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이 그 사이에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이 네거티브한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 느낌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이 와서 정상회담하고 뭐 그 바로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한테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언제 침공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경제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중국이 나토를 하고 있죠. No action talking only. 말만 하고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이제 중국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국 내부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침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부적인 독립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이다가 이 전쟁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게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면 첫 번째 중국 안에서 티벳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내몽고 같은 독립 의지가 있는 그 지역에 미국이 도와줘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걸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내부적인 명분으로 봐서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러시아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는 뭐 세계 2대 군사대국 그러지만 GDP로 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11위거든요. 우리가 10위고. 그래서 중국이 대러 수출이 한 2% 전체 수출 2%밖에 안 되는데 유럽이 15%가 넘어요. 그럼 2%를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15%한테 버림받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이제 지원할 수 없는 내부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동맹이거니 생각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우리로 쳤을 때 일본하고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 뭐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토를 러시아가 뺏어갔고 69년인가요? 아무르강 사태 때는 그때도 이제 영토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영토를 서로 뺏겼고 뺏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동맹이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중국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지원하거나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중 관계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이 겁먹었다. 그래서 뭘 겁먹었냐면 무역전쟁, 그까이 거 무역전쟁 했지만 중국의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를 하면서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 러시아를 지원하면 너도 똑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도 스위프트망에서 빠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모든 수출이 끊기게 돼요. 그랬을 때 미국의 그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완전 배제하는 걸 보고서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끊었다 그러면 뭐 정말로 전 세계적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중국은 완전히 이제 고립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수출이 2%밖에 안 된 나라를 위해서 그 리스크를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이 없는 게 기름만 있으면 내수도 있고 이러니까 러시아하고에서 기름하고 가스만 받으면 자기들끼리 두 나라 콩짝콩짝 잘 사는 거 아니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러시아가 중국에 기름을 안 주면 그 중국 완전 외통수에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큰 틀에서 국제 뭐 질서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여행도 편하게 다니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 된 것 같고 이런 시대가 점점 끝나간다라는 부분은 맞는 말인가요? 뭐 세계화가 끝나간다기보다는요. 그게 이제 그 세계화의 다른 의미는 달러화 시킨 거죠. 80년대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이 다 열리면서 이게 달러가 모든 나라에 이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후진국, 개도국으로 다 수출을 했고 대신 거기서 만든 물건을 갖다가 쓰면서 반대로 거기에서 이제 뺏긴 무역 적자 이걸 자본시장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죠. 뭐. 그래서 실제로 세계화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금융의 세계화고 달러의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공급망에 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생산 기지의 문제가 같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역글로벌화, 역세계화는 이건 미국이 만들었던 세계화를 미국이 이것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화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누가 그럼 이거 끝냈냐고 그러면 이건 미국이 끝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생산 기반을 해외에다 옮긴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갔던 자기네 기업들을 다시 리쇼링 시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나오게 됐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면 다른 나라도 다 자기 퍼스트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화가 자동으로 이것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세계화는 그 중국만 빼자는 것이지 전 세계를 다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1대1를 통해서 거의 150개 나라하고 이미 네트워크를 갖춰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의 세계, 아메리카나이제이션하고 차이나이제이션. 그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하나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두 개로 이분화돼서 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두 개의 스탠다드를 같이 맞춰야 되는 미국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는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해 대표적 해야 우리나라가 가장 중간에 끼워져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계속 강세다가 갑자기 4월 들어서 약세로 전환하더니 뭐 7위안이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환율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가 이거 각도기님하고 또 내기했거든요. 깨진다 안 깨진다. 각도기님은 탕수육 깨진다 이거고 저는 안 깨집니다. 이렇게 걸었는데 소장님은 뜩하게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환율이 우리처럼 시장 변동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환율에 정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7.16에서부터 6.3까지 한 11% 정도 절상을 시킨 것은 이제 내수경기 부양에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중국의 수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워낙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달러가 6,300억인가 들어왔어요. 사상 최대로 무역 수지 적자났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이 된 건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한 2.7% 정도 절하가 된 것은 첫 번째는 미국과 금리 역전이 벌어지면서 채권 시장에 돈이 확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식 시장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 터지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이제 지원 자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3월달 4월 초까지 대규모 돈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빠지니까 환율이 이제 절하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보고서 왜 가만뒀냐는 건데, 거긴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월 달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중국의 소비가 코로나 때문에 이동 봉쇄를 막아버리니까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3월 달에. 네. 그러면 이제 소비를 통해서 GDP를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근데 당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수출이죠. 그래서 환율을 이것을 조금 절하는 만큼 수출이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내수가 치명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악화 단계에서는 이 환율을 조금 절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이것이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다시 위안화 환율을 7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이 다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미중의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됐고 과거 같았으면 뭐 제로 금리에 돈 빌려가지고 중국에 채권만 사면 3, 4% 먹었고 환율이 10% 절상이 됐으니까 13, 14%의 리스크 프리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가 환율이 이게 거꾸로 갔고 그리고 금리도 역전돼 버리면 채권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환율이 이게 한 5%나 10%더 절하가 된다고 하면 채권 투자는 싹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외환시장에 충격을 크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번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나면 소비가 정상화, 이제 소위 말하면 분노의 소비가 나오게 되면은 소비가 활성화됐을 때는 소비를 부양하는 데는 환율이 절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6.7 정도, 6.3에서 6.7 정도까지 올라온 요 정도 선에서 중국 정부는 안정화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관리를 분명히 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7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부양에 문제가 생기고 외화 자금의 대거 유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7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중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1대1로에 들어간 나라들이 성공적인 케이스보다는 실패의 케이스, 뭐 스리랑카 최근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되고 이런데 중국이 돈을 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는 그 나라의 노동자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다 중국에서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는 큰 효과가 없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1대1로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1대1로를 하는데 뭐를 가장 많이 투자했냐를 보면요. SOC 투자가 가장 많긴 해요. 근데 SOC 투자에 거의 버금갈 정도를 많이 투자한 게 자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1대1로의 진짜 목적은 중국은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재 확보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 SOC를 왜 깔았냐고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면 중앙선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광물이나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깐 게 중앙선 철도잖아요. 부산까지. 중국도 SOC를 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국까지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로하고 항만하고 철도를 깔아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깐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자원 개발, 자원 확보가 1대1로의 진짜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이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그냥 인수하는 거다. 그런데 중국은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금융구조를 보면 전체 한 90%, 85% 이상이 다 은행 중심의 대출 구조지 그 캐피탈 마켓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뭐 5%, 10%가 안 돼요. 자기네들도 뭔가 건설하고 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다 출자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기법 자체가 에코티 펀딩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외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에코티로 투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든지 뭐 티니지 무슨 콩고 이런 지역이 거기는 신용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신용 등급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에코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그럼 투자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신용 등급도 안 나오는 거기에다가 이것을 에코티로 투자할 수 있냐? 우리도 벤처캐피탈에 투자할 때 심사해보고 이거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등급이 안 나오는 데다가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은 돈 날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 담보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기네 금융산업의 한계, 그다음에 이 나라의 특성 자체가 은행 대출 이외에는 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얘들 실력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돈 빌려주면 되지 그런데 얘들은 그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자기네가 해왔던 그 스타일대로 자기는 알고 있는 금융기법을 거기다 쓴 건데 우리 이제 서방 세계 눈으로 보면 이건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인력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중국이 거기다 건설한 게 도로하고 항만하고 철도예요. 근데 도로, 항만, 철도에서 이제 일용작급직 노동자는 쓸 수가 있지만 약간만 노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런 나라들의 민도도 낮고, 근데 이것은 건설공사라는 것은 공기를 단축시킬수록 이제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직접 나가서 하게 됐고, 그게 또 자기네들로 봐서는 이제 현지 인력을 써가지고는 이게 수준을 못,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중동에 많은 건설 노동자가 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쓰면 되는데 한 이유가 에피션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되돌아 놓고 보면 이해가 할 만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도난가 보면 인수하고 노동자를, 현지 노동자를 가르쳐 쓰지 않고 지들 데리고 쓴 거 좋은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중국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놓고 보면 중국 자체도 에코티 파이낸싱을 할 정도로 금융 실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사람들을 썼을 경우에 프로젝트에 공기를 못 맞추는 문제, 이게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벌어졌고, 근데 그러면 서방 세계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네가 거기서 대체해가지고 네가 투자할래? 그러면 아무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게 전략적으로 1대1로를 잘한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뭐 시대가 공급망의 시대예요. 뭐 기술이 있은들, 공장이 있은들 원재료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는 시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이게 뭐 리튬이온, 뭐 흑연, 이것에 거의 59%에서 100%를 중국이 이걸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1대1로 연성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독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이제 이런저런 것이나 비난도 해야 되고 또 정당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공급망에서 얘들이 기존에 확보했던 거, 이거 이제 어떡할래? 우리나라도 지금 배터리에서 뭐 우리가 세계 2등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배터리 원자재가 안 들어오면 이것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드러나는 거죠. 공장이 있어도 못 만드는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1대1로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그 1대1로에 들어간 이제 나라들 중에서 중요한 원자재를 가진 걸 우리는 그럼 그걸 어떻게 확보할래? 이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이게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 중국의 그 1대1로에 대한 금융 전략, 그것은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는가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외국분이신데 중국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계시고, 중국이 망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고 중국이 잘 돼야 되고 중국이 잘 안 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있다. 그렇지만 도농 간의 격차, 특히 그 교육의 질, 그러니까 800만 명 이상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30%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교육의 낮은 질 때문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책이더라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에 1년에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1200에서 이제 많았을 때 1500만 명 정도 태어나요. 네.
근데 금년도에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애들이 1,070만 명이에요. 1,070만 명. 예. 그러면 1,2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00만 명 중에서 1,070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라고 그러면 대략 한 60%에서 70%가 대졸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고퀄의 인력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10년 전, 20년, 30년 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 전이다 하면 1990년대인데 그때 중국의 퍼캡타 인컴이 이제 얼마냐를 봐야죠. 그때 뭐 $1,000, $2,000 이 레벨이면 우리 70년대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70년대 우리나라의 그 대졸자가 과연 몇 명이었냐.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현재 수준은 우리 93년에서 95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수준이냐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인력들을 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1,070만 명 졸업하는 것 중에서 절반이 공대생이에요. 중국은 문과고 이과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공대생 엔지니어가 500만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부족하다는 그러니까요. 엔지니어. 근데 우리가 뭐 대학생 다 해봐야 50만 명 겨우 나오는데 우리가 10년을 길러야 되는 그 많은 공대생이 1년 만에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실업률 문제는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중국의 이 거대한 엔지니어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바꾸는 중국, 예를 들면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아리바바나 탄센트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세계에서 이제 뭐 인터넷 기업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 세계 시총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누가 만드냐면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잖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게 아리바바나 탄센트의 마켓캡보다 작아졌는데, 그랬을 때 이게 중국의 엔지니어 인력들의 수준, 이거는 뭐, 그리고 하웨이가 이게 5G에서 세계 1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달에 올라가는 이제 위성을 만들고 화성까지 가는 위성을 만드는데 그거 누가 만드느냐는 거죠.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한국이 기술을 줬냐는 거예요. 자체 기술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훔치거나 뺏겼거나 개발했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금 그 인력 문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한없이 부정적인데,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우리로서는 경계 대상이에요. 대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다시 역으로 평가해보면 지금은 아니다.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메이크 센스한 얘기는 지금은 안 맞다. 알겠습니다. 시진핑이 산 연임을 확정 짓고 나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나 뭐 주변 국가의 관계, 또 뭐 경제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요, 그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시진핑이 이제 이기 정부의 말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미 기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5년, 이제 이 기간에도 중국이 바꾼 이제 팔리시 하나는 지금까지 왔던 이제 선부론이죠. 모택동이 만들었던 능력 있는 자 빨리 부자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하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진핑 시대는 2021년에 시진핑이 얘기하는 공동부유론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에 중국은 과거 40년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부론의 시대였다고 하면 이건 공부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근본적으로 하나 있고, 미중 간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게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작년 보면 중국이 이미 미국 GDP의 74%고, 금년 같은 경우는 IMF가 예측한 걸 보면 거의 78%, 80% 언저리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3년에서 5년 내에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으로는 절대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중 관계는 이것은 악화로 갈 수밖에 없다. 나쁜 관계로 그냥 상수로 놓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진핑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미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제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을 놓고 보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68,000자 되는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전이에요.
security. 그래서 이게 향후 5년 경제 계획에도 왜 안전이라를 썼냐 그러면 제가 볼 땐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은 미국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식량 안전, 국방 안전, 에너지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미 계획을 잡아놨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면 앞으로 5년간은 바뀌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바뀌는 것은 이제 서로가 피튀기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변수 이제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권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바뀌는데 미국과 아니면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 관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다 이렇게 네. 우리는 많이 인지를 하는데 중국이 보는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92년 수교 이후로 보면 YS DJ 시대에는 중립,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친중,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친미일 정부,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시각이 차이인데 네. 우리는 친중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윤 정부 같은 경우는 미일 이제 이쪽하고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로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략으로서는 이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또 우리로서는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한미 경중 전략은 이제 끝났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안미경중이고 지금도 안미경중이고 미래도 안미경중이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독재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안보를 갖고 서로가 같이 친구했던 적이 없어요. 6.25 때 서로 총을 겨눈 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안보는 항상 미국하고만 했었지 중국 한 적도 없고 그 대신 경제에 관한 문제를 놓고 보면 미국 뭐 대중국 수출 비중하고 미국 비중 보면 미국이 한 15% 이 정도인데 중국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30%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흑자의 거의 80%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윤 당선자의 정부 때도 우리가 뭐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친구할 일이 있나? 그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수출국이 과연 있는 것인가? 5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앞으로도 안미 경중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말이 너무 앞서면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쿼드라든지 사드라든지 뭐 이런 쪽을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 방패로 쓰는 건 좋지만 만약에 상대가 창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를 할 거냐는 디테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디테일은 이것은 정부가 정치인이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방패가 있는 거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난번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해프닝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요소수 사태로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중국이 한국을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왔었지만 지금 요소수 사태고 얘기하는 쪽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때 우리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50% 이상 의존하고 있고 중국 없으면 대안이 없는 70% 이상 가는 항목이 1033개나 된다. 이거 보고서 써서 뿌렸고 온 동네 다 이제 난리를 쳤죠. 중국은 사실은 한국이 50% 70% 의존하고 있는 항목이 몇 개인지도 몰랐고 그게 자기네한테 그렇게 의존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가져갈 때 수틀리면 중국은 1030개의 새로운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한 디테일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은 좋지만 그 전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걸 먼저 계산해보고 패를 던져야지 이거 계산 안 하고 던지면
이것이 요소수 사태 같은 황당한 일이 우리한테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나라의 큰 일은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고 또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최근 중국에 투자했다가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연금 펀드를 그냥 중국 펀드에다가 넣어놨는데 플러스 한 20%나 있던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30% 가까이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중국 투자 이제 적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하며 또 할 때 이제 좀 제대로 하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보시면은 나스닥 빠진 것하고 상해 주식 빠진 게 거의 같아요. 중국이 더 빠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보면은 많이 올랐던 것이 많이 빠지는 거고 또 중국 주식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 뭐 중국 중면, 뭐 항서제약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 내 거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를 할 때 그 7대 2대 1의 법칙 그래서 먼저 바닷물의 온도를 봐야 되고요. 바닷물의 온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어종을 봐야 되죠. 그리고 큰 고기를 잡을 건지 작은 고기를 잡을 건지. 그래서 이 지금처럼 바닷물의 온도가 5도일 때 7도일 때는 고등어가 그렇게 잡히지만 수온이 10도만 더 올라가면 고등어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꽁치가 잡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등어 잡는 그물 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꽁치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중국 경기를 봐야지 지금 미국은 경기가 피크아웃해서 내려오는 중이고 중국은 가장 먼저 경기가 피크아웃해서 지금 바닥에서 헤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워런 버핏한테 물어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은 반대로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되냐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 주도의 경기 회복이었지만 이번 사이클은 중국이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최근 2년 반 동안의 사이클은 코로나 경기였거든요. 코로나를 빨리 안정화시킨 데가 먼저 갔고 이 늦게 안정화시킨 데가 늦게 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안정시킨 게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늦게 이제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경기 피크도 가장 늦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주식시장에 이제 중국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하 주차장 들어갔더니 다시 지하 1층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더블 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다음번에 오는 오미크론에서 중국이 더블 딥을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악재가 다 쏟아지는 구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2년 반마다 한 번씩 이제 오는 그 상승 또 1년 반 정도의 하락 국면 그 위치에서 이제 어디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한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든 중국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나 기업에 관한 공부 없이 이게 투자가 과연 되냐 카더라 정보 뭐 이런 정보 갖고서는 결국은 9대 1의 법칙 9명이 잃고 1명이 버는 그리고 9명이 설레 1명이 설레 하는 것의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기 쪽을 조금 보시면서 내 스탠스를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경기가 바닥일 때 이제 터는 것은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바닥치고 바텀 아웃해서 언제 올라갈 것이냐를 그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한다고 그럴 때 그런 과연 어떤 섹터가 어떤 업종이 주도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그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부동산, SOC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 리커버를 할 때 주도하는 업종이 뭔가를 지금 놓고 본다고 하면은 최근 한 8, 9개월 사이에 이제 고민을 다시 이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는 아마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정확한 중국에 대한 정보와 또 사실 확인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항상 이렇게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아 그래
흔들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러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저도 돌려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번 또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 뭐 해외 투자를 지금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도 아휴 안 돼, 난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말고 그래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소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될 때가 이제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